우리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부릉부릉.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평론가님. 네네. 그런데 지난해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일하고 돈 못 받은 거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 7,845억으로 전년보다 무려 4,373억 원이나 늘었는데 이게 기존의 2019년 역대 최고치의 기록보다 더 크게 그 최고치를 갈아치워가지고 네네. 사실상 역대 최고 현재 수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건설 경기 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 관련해서 체불이 특히 많이 늘었는데 전년 대비 약 49.2%나 대폭적으로 건설 관련해서 늘었고요. 전체 임금 체불액 비중 중에서도 건설 관련한 비중이 24.4%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 관련해서도 근데 전년보다 무려 882억이나 늘어서 약 19.4%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임금체불액이 2019년 1조 7천억 원을 기록하고 나서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해서 2022년에는 1조 3천억까지 한 4천억 원 가까이가 줄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향 곡선을 치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왜 갑자기 이게 맨날 대외 여건이 안 좋아서 보통 우리 수출 이런 거 안 좋으면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임금 체불이 많이 일어난 겁니까? 이창민 교수님, 왜 임금 체불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 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원인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임금 체불을 보통 보시면 경제적인 요인은 이제 건설업 얘기하셨는데 건설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당연히 체불이 들어가는 요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나눠 보면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상습 체불, 네. 그러니까 임금 체불에 대한 뭐랄까요, 처벌이 약해서 상습 체벌이 빈발한다던가. 내가 이 정도 처벌은 감수하고 예. 돈 안 줄래. 예, 저희는 그런 게 약간 딴 얘기인데 공정거래 사건에서 저희 담합 같은 경우도요. 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되게 약해요, 전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담합을 하고 이득을 얻고 그다음에 그냥 과징금 내는 게 된다. 예, 이득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원래부터 좀 많았고요. 네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쪽 임금체불 쪽에서도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은 사실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되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럼 한국은 구조적인 요인이 없는가를 봤을 때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 체불 신고 사건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저희가 일본하고 비교를 한 게 있는데 되게 독특한 특징이 저희가 일본이 저희보다 GDP 규모, 경제 규모가 한 2.5배 정도 돼요. 네, 2.5배. 그런데 보니까 근데 임금 체불액이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한 16.5배가 높더라고요. 아이고, 16.5배요? 예, 그다음에 신고 건수는 한 17.7배요. 이게 제가 보니까 한 2018년, 19년 통계를 낸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한 2.5배면 임금 체불도 2.5배 정도다.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임금 체불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이 임금 체불에 대한 규율, 그다음에 이게 사전적 사후적인 구제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노동부나 아니면 사법부 중심의 임금 체불에 대한 엄격함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이 경제 규모가 2.5배가 더 큰데 근데 우리나라가 임금 체불이 몇 배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액이 한 16.5배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30배도 더 높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제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한 40배 정도 된다는 거네, 임금 체불이 일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도 저도 네, 박시동 평론가님.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고요. 네. 이제 교수님께서 두 가지 분류를 요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경제적 요인이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건설 경기가 고꾸라져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이 많아진다. 이거는 뭐 경제적 요인, 경기적인 요소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비경제적 요인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방금 중요한 자료를 말씀 주셨는데 네네. 실제로도요. 노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노조 때리기, 노조 카르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임금 체불이 줄다가 급격히 는 게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늘었거든요. 그럼 비경제적 요인을 이 정부 들어서 살펴보면은요. 저도 네.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실제로 형사처벌을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사실 임금체불을 하면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은 돼 있습니다만은 네. 형사처벌 내용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사실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벌금액도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약 77%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는 장사네. 그렇죠. 임금체불을 100만 원 임금체불해도 벌금이 30만 원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악덕 기업주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죠. 남는 장사가 되는 이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특히 이제 요인 그 유혹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노동부 장관하고 당시 이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작년 4월에 엄청나게 큰 기자회견을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그 네. 이후에 매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업주들은 민감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거나 처벌이 엄해진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갚을 겁니다. 근데 갚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단속 의지를 업계에서는 비웃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 사례 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임금 문제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임금 체불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임금 절도라고 얘기합니다. 아, 절도. 예, 대부분의 주에서 임금 절도법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 돈을 노동자의 돈을 사주가 훔쳐갔다. 그래서 임금 절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징역 20년 이상의 처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처럼 대충 비교가 안 되네. 예, 벌금이 더 임금체불보다 유리하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요. 네, 이런 문화를 이 정부 들어서 오히려 더 강화하기보다는 느슨하게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그나마 노동자들 그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거 버티는 게 노동조합인데 그렇죠. 노동조합에 대해서 막 그 뭐 그 회계장부 내놔라부터 시작해서 건폭이다 막 이런 이후에 실제로 노조 조직률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예, 노조 조직률 떨어지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노조 조직률은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실증 분석들을 보면.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노조 조직률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은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은 노조에 가입하시라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 스피치에 하고 다닐 정도가 예,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다 그러고 있죠. 예. 그러니까 노조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권 확보라든가 권리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후적 제재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또 다르게 하나가 주목을 하는 거는 통계를 보니까 이게 임금 체불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79% 이 정도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분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이 여기에 이제 노출이 돼 있고 그렇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설업 관련돼서 요즘 이제 정부 당국에서 특히 금감원장 중심으로 해서 네. 건설업체 막 정리하겠다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부실 사업장 정리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해고와 임금 체불이 발생을 하잖아요. 부실 사업장을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책 당국의 역할은 부실 사업장을 옥석 가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러면 누구를 정부 돈을 투입해서 누구를부터 구제를 해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명확해야 돼요. 노동자냐 사업주냐. 예, 그렇죠. 예, 이런 인식이 명확해야 되고요. 예.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옥석 가린다고 정부 자금 투입하기 위해서 무슨 기금 같은 거 조성을 할 텐데 네. 기금을 지원하는 조건 중에 임금 체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라는 이런 조건을 끼고 가야 돼요. 아. 이거는 단순하게 권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 그러네요. 수단입니다. 예. 네. 해고되고 임금체불 다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국가의 복지를 통해서 다시 구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우리가 기금을 기업에 투입을 할 때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체불을 없도록 했을 때 우선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저 교수님 말씀에 선제적으로. 적극 공감하는데요. 네. 지금 태형 PF 관련해서 지금 워크아웃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임금 체불 중입니다. 태형 현장이요. 아 그래요. 다 정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은 살리겠다고 워크아웃이 가동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바로 문제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임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목록에는 올라가 네 있습니다만 맞아요. 소멸시효가 너무 짧아요. 3년입니다. 3년이죠 3년. 이거 지금 최소한 5년 이상은 좀 올려달라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요. 근데 왜 문제냐면요. 3년이면 충분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3년 싸우다가요. 끝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요. 노동청 거치다 하다 보면 보통 노동사건 5심이라고 그러거든요. 5심.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역노동위원회에서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서로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또 만족하거나 받아들일 네. 수 없으면 재판으로 가서 1심, 2심, 3심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사실은 소멸시효 때문에 굉장히 이제 네. 피해 보시는 분들 많은데 임금채권 3년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거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통제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임금채권 주세요라고 이런 거 안 하면요. 3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조금 이제 뭐 증거도 좀 있고 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면은요. 사실은 이제 사주가 압박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네. 반의사불벌죄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형사벌은 있습니다만 내가 너한테 임금을 주면은 네가 좀 합의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노동자 합의하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못 해요. 이거 외국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의서 반의사불 처벌하고 싶지 예. 않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주는 각서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각서를 쓰면서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1차로 이거 받고 나중에 요만큼 받고 요만큼 받아라. 그래서 분할 지급 각서를 대부분 써요. 그러니까요. 열이면 9 이상이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첫 1회 지급을 하고 2, 3회 지급을 또 안 합니다.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기 임금을 받아내기가 사회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현장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예. 각서 믿고 그러면 아까 형사처벌 안 예. 되고 뭐 그냥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최대 징역 20년까지도 때리기도 하지만요. 체불이 있으면 노동자한테는 주는 건 당연하지만 가상금을 업주한테 두드려 맞아 업주가 이제 맞아야 좀 압박을 느낄 텐데 우리는 그런 제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너무 방치했어요. 자, 결국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뭐 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이 당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굉장히 더 취약할 텐데 노동자들은 근데 재벌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숫자가 더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것도 엊그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라는 보고서가 한국노동사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대기업들 300인 이상 회사는 지금 고용 상태가 어떤지 이제 드디어 공시하게 2014년부터 돼 있거든요. 예,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 자료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래로 이번이 가장 나쁜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게 지금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요. 직접 고용 이제 업체들이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은 2014년 75만 명에서 지금 2023년 125만 명으로 늘었고요. 간접 고용도 2022년에 이제 94만 명에서 다시 10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대기업 비정규직도 약 40%로 늘었고요. 해서 어쨌거나 지금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만 현재 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뭐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늘어나면 고용의 질, 임금, 전체 임금, 뭐 노동 관련된 지수가 다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교수님 어때요? 이거는 단기적, 장기적 둘 다 안 좋은 게요. 단기적은 아까 이제 앞에 문제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저희 이번 이 노동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찝은 건 결국은 거대 기업이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 패턴을 보면 거대 기업이라는 건 시장을 자기가 지배하는 기업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산업에 기업이 한두 개가 있는 거랑 그 산업에 10개가 경쟁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고용 규모 창출도
한두 개가 지배할 때 고용 규모 창출도 줄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도 줄고 그다음에 지금 질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데가 뭐 GS, 포스코, HD, 현대, 롯데, 한화 이런데 그냥 재벌 기업 대기업들인데. 그리고 재벌이고 결국은 건설이잖아요. 아. 네, 이것도 결국은 건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대 기업들이 굉장히 사회적 책임을 조금 느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고용의 질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고용의 질 문제를 제가 굉장히 조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이 정부가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때 한국은행이 한번 그 굉장히 센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렇죠. 저출산 원인 중에 한국은행이 짚은 게 사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예요. 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거는 결국은 비정규직인 사회자분께서 계속 얘기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당연히 출산을 안 하게 하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연 진짜 이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적인 거시경제 대응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 비정규직이 거기가 소비 성향이 제일 높은 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게 소비의 부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엉뚱하게 무슨 금투세 이런 거 해서 네. 저 위에 세금 없애준다고 그래서 그게 소비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올해도 1.4%인가요? 저희 경제 성장률 빠그러졌잖아요.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내수가 뒷받침을 못 해주면서 경제 성장이 수출은 일정하게는 적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내수가 뒷받침을 못 해주는데 내수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해주고 그래야 시장에 동이 돌죠. 갤러리아 명품관에 돈 돌아봤자 아랫목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뻔한. 맞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나요, 교수님? 아니면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이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은 늘고 임금체불 받는 노동자 비정규직 지금 엄청나게 늘었고 임금체불 노동자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늘어났어. 그러면은 일할 맛 안 나고 살 맛 안 나는 노동자들도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정규직들 관련해서 이제 직장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무려 비정규직 중에서는 약 60%가 우울감을 느끼거나 희망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노동 환경의 악화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노동시장 이야기. 자, 오늘 신박한 경제 이창민 한양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